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과 마음이 그냥 한없이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도 갑자기 막 몇 시간 못 잤는데도 에너지가 넘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분 들 때요. 오늘은 바로 이런 마음의 롤러코스터,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이 조울증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경영학 박사이신 이유경 선생님의 글이 있는데요. 중년 여성의 조울증 극복과 치유,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중년 여성의 조울증이 왜 요즘 늘어나는 건지, 스트레스랑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함께 탐색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글에 소개된 한 중년 여성 교사분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랫동안 주부로 계시다가 좀 어렵게 교직에 복귀하셨는데 두 번째 학교에서 뭐랄까 완전히 번아웃 상태가 되신 거죠. 네, 그렇죠. 과도한 업무량에다가 통근거리도 멀고 동료들하고 갈등도 있고 근데 또 집에서는 남편은 무관심하고 아들은 사춘기고 정말 만성피로랑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상상만 해도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무력감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막 억눌렀던 분노 같은 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참 숨막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시댁하고 큰 갈등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이분 상태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아, 그 지점에서요? 네,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르고요. 잠을 거의 안 자도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오히려 더 뚜렷해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하고는 계속 부딪히는 거죠. 학생이나 동료한테 쉽게 짜증내고 다투고 밤새도록 남편한테 막 불만을 쏟아내고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극적인 변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조울증의 발현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상태를 겪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스위치가 탁 켜진 것처럼 정반대의 상태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모습이죠.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조증 상태하고 반대로 기분이 아주 깊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는 우울증 상태가 반복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요, 조울증이 보통은 청소년기에 시작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중년 여성한테서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 줄 알았는데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글의 저자께서는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조울증은 그런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더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아, 스트레스요? 네, 아까 그 교사분 사례처럼 중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 문제라던가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 관계 갈등, 또 신체적인 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발병의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 기준상으로 보면 조증 상태가 최소 일주일 이상, 그리고 우울 상태가 최소 2주일 이상 지속될 때 각각을 사파라고 부르거든요. 네, 사파. 그리고 조울증으로 확진이 되려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조증 사파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울증 환자분들의 약 70% 정도가 우울증으로 먼저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아, 70%나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단순 우울증으로 오해받기가 너무 쉽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특히 조증 상태일 때는 본인 스스로는 막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질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쵸. 오히려 기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죠. 특히 경조증이라고 하는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의 조증 상태는 막 열정적으로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하고 비슷해 보여서요. 주변에서도 잘 알아차리기 어렵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오진되기도 쉽다고 합니다. 아까 그 선생님도 처음에는 극심한 우울감과 번아웃을 겪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극단적인 기분 변화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시하는 기분, 무드와 감정, 이모션의 차이를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기분과 감정, 어떻게 다른가요? 기분은 뭐랄까, 날씨처럼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비교적 오랫동안 쭉 지속되는 그런 전반적인 상태를 말해요.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다 아니면 왠지 좀 꿀꿀하다 이런 거요? 배경음악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감정은 어떤 특정 사건이나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짧게 지속되는 느낌이에요. 뭐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것처럼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나 잠깐 뜨는 무지개 같다고 할까요? 아하, 기분은 배경음악, 감정은 순간적인 특수효과. 비유가 재밌는데요. 그럼 조울증은 이 기분이라는 배경음악 자체가 막 극단적으로 바뀌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그 기분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극과 극을 오가는 거죠. 그래서는 뭐 이성적인 사람은 기분 전환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은 감정이입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과거 감정과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부연하는데요. 조울증의 기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좀 참고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스트레스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교사분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조울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죠.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공격형입니다. 공격형, 네, 스트레스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막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는 유형이에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을 확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불안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불안증으로요. 둘째는 수용형이에요. 이건 스트레스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형이죠. 아, 참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묵묵히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내면의 상처로 계속 쌓아두는 방식인 거예요. 이 상처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요. 아까 그 교사분의 초기 모습 있잖아요. 과도한 책임감 속에서 힘든 걸 표현 못하고 번아웃된 상태. 이게 이 수용형에 좀 가까워 보이죠? 그러네요. 정말 참고 참다가 결국 무너지는 모습.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뭔가요? 회피형입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당장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기분 전환을 위한 다른 활동을 찾는다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회피적인 대처가 계속되면 중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불안, 우울, 중독이라는 각각 다른 정신건강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중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수용형이 많아서 우울증이 많았다면 네, 그렇죠. 요즘처럼 뭐든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을 피하려고 회피형 대처 방식인 중독에 빠지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독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물질 중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는 중독을 강박적 습관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아주 강렬한 갈망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또 그 행동을 통해서 뇌의 보상 회로가 자극돼서 일시적인 쾌락을 얻는 특징, 이걸 갖는다고 설명을 해요. 강박적 습관이라 그럼 단순히 술, 도박, 게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 운동, 쇼핑, 심지어는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보이는 활동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도 만약에 그게 내면의 어떤 고통이나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강박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중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면의 동기인 거죠. 동기가 중요하다. 네. 이런 중독 상태에서 느끼는 몰입감이나 고양감 같은 게 조증 상태하고 좀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나 의미를 좀 더 중시하고 감정 조절 능력도 뛰어나서 중독에는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하지만 이 글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여성의 경우에요? 네.
반복되는 깊은 우울 상태는 상처의 해리 현상이라는 걸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해리라는 건 뭐랄까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현실로부터 마음이 잠시 로그아웃하는 듯한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요. 이 글에서는 이걸 숫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우울 상태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마이너스 10, 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정반대의 극단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플러스 10 정도의 아주 강렬한 쾌락을 주는 중독적인 행동이나 조증 상태로 도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그냥 확 점프하는 거네요. 그럼 그 순간에 느끼는 해방감은 정말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그 간극만큼 계산상으로는 플러스 20 정도의 행복감이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인 거죠. 네. 이 플러스 10의 상태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결국 바닥나고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결국에는 다시 마이너스 10의 우울 상태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뭔가요? 이때 느끼는 주관적인 절망감은 이전의 그 마이너스 10보다 훨씬 더 깊은 마치 마이너스 30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플러스 10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추락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와, 진짜 위험한데요? 네. 바로 그 극명한 대비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혼란을 겪거나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30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플러스 10의 조증이나 중독 상태로 가려는 그런 필사적인 시도가 반복되면서 조울증의 파괴적인 악순환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 교사분도 오랜 우울과 번아웃 끝에 갑작스러운 조증 상태를 경험했고 그 상태가 오히려 관계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어쩌면 이 악순환에 초입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인데요. 우울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니 그럼 이 고리를 어떻게 끊고 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조울증을 관리하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겸 선생님은 크게 3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운동,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에너지와 기분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이런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그래서 강조하는 것처럼 아침 식사를 거르는데도 이상하게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경조증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비정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죠. 아, 그렇군요. 네. 또 매일 꾸준히 걷는 것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신질환의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정말 중요해요. 약물 치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조울증 치료에서 약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분 변화의 진폭 자체를 좀 줄여주는 기분 조절제가 핵심인데요. 이걸 꾸준히 복용하면 보통 2주 안에 불안정한 기분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치료 없이 방치하면 조증 상태가 몇 달씩 길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길게요? 네, 조증 상태가 너무 심해서 막 흥분이나 망상이 동반될 때는 일시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약물은 이 위험한 롤러코스터에서 잠시 내려와서 안정을 찾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벨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벨트 역할이군요. 두 번째 핵심 방향은 중독증 경계입니다. 조울증이 결국 우울증과 또 조증과 유사한 중독증 사이를 계속 오가는 패턴이라는 걸 이해하고 특히 그 전환되는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2시점을 좀 경계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우울감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활동에 강박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는 일이나 운동처럼 건전해 보이는 중독 자체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해요. 네. 결국 다시 우울로 돌아가는 그냥 미봉책일 뿐이고 조울증의 사이클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동기가 중요하군요, 역시. 그럼 더 위험한 순간은 언젠가요? 조증이나 중독 상태의 즐거움이 끝나고 다시 우울 상태로 급격하게 떨어질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너스 30의 절망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통이 너무 커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 정말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차라리 건전한 중독 상태에 조금 더 머물면서 급격한 추락을 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또한 명확한 조증이나 우울증이 아닌 좀 어중간한 상태에서도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비현실감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쌓인 상처 치유입니다. 조울증은 결국 뿌리 깊은 우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 우울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조증 상태에서는 본인이 나는 문제 없다, 오히려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치료 동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우울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꼭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울 상태에 있을 때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 치료에 쓰는 항우울제 있잖아요. 네. 이걸 조울증 환자분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조증을 확 유발해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헐, 그럼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조울증 진단이 내려지면 항우울제보다는 기분 조절제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거고요.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활동에 막 몰두하는 것도 자칫하면 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약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약물은 급한 불을 끄고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는 정말 필수적이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근본적인 상처는 그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자신의 오랜 상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과정,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정신치료 같은 것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 습관들을 돌아보고 교정하려는 노력, 그리고 조울증이라는 병이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회복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후경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성 조울증이라는 사실 쉽지 않은 주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기분과 감정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울과 조중 또는 중독이라는 좀 위험한 쳇바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쭉 살펴봤죠.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기둥, 규칙적인 생활, 중독에 대한 자각과 경계, 그리고 근본적인 상처 치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직접 받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파도를 겪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 또는 때로는 아주 생선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활동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돌아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주변의 누군가 혹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 운동, 취미 같은 소위 건전한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마음 깊은 곳의 상처나 우울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절박함이 때로는 이렇게 겉보기에 긍정적인 활동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건강한 몰입과 실제로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고기능성 경조증 상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의 삶에서 단순히 극단적인 기분 변화를 피하는 것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균형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